오늘부터 집안종 노릇 안 합니다. 200명이 숨죽인 연회장, 샹들리에 아래 한 여자가 앞치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무대 위 시어머니의 마이크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였던 걸까요? 새벽 5시, 18년째 혼자 된장국을 끓이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18년 동안 숨겨온 것이 무엇인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부엌. 윤서연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국자, 왼손에 행주. 된장국이 끓기 시작하면서 수증기가 얼굴 위로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물러나지 않은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5시였습니다. 이 부엌에 처음 섰던 날을 서연은 가끔 떠올렸습니다. 24살,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 집은 5시 반에 밥을 먹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18년이 흘렀습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오래 끓이면 간이 짜진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을 줄이고 국자로 한번 저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비스듬히 올려두는 방식도 건더기를 건져 따로 담아두는 방식도 18년 전과 같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고 멸치 육수를 걸러내는 동안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환기팬 소리, 서연의 발밑 타일 바닥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도 발바닥으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엌은 겨울이면 항상 이렇게 추웠습니다. 18년 동안 보일러 온도를 올려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리듬을 타듯 움직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감정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행주를 접으려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앞치마 안감 쪽으로 손끝이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천을 더듬어 작은 금속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차갑고 작은 감촉이었습니다. 동그란 테두리에 작은 돌기들이 박힌 형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금빛 브로치였습니다. 서연은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한번 눌렀습니다. 확인하듯. 그리고 손을 걷었습니다. 밥솥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찬장을 열고 그릇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4사람분의 밥그릇, 4사람분의 국그릇. 2개는 크고 2개는 작았습니다. 어느 것이 누구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18년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또 된장이야? 시어머니 박금순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청국장 넣었어요. 박금순이 말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진해. 이 아침부터. 서연의 등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 숟가락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박금수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밥상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깍두기는? 금방 꺼낼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박금순이 혀를 찼습니다. 항상 하나씩 빠져. 18년이 됐는데 박금순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이 냉장고에서 깍두기 통을 꺼내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짧게 한 호흡,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깍두기를 그릇에 담는 손이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시아버지 이태구가 부엌 입구에 나타난 건 그 직후였습니다. 양복 바지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서 있는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밥상을 보더니 말없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남편 이재혁이 들어온 건 밥이 다 차려진 다음이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부엌에는 숟가락 소리와 국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금순이 두어 번 간이 어떻다거나 두부가 너무 크게 잘렸다거나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매번 짧게 받아쳤습니다. 길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18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세 사람이 차례로 일어나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그릇을 걷어 싱크대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식기세제 거품이 피어오르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에 울렸습니다. 수증기가 서연의 눈앞에서 희뿌옇게 번졌습니다. 바깥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원망도, 슬픔도. 1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모두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익숙한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헹구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을 닦으며 앞치마를 매만지다가 다시 한번 손끝이 안감 쪽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치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연이 손을 떼지 않고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이 손을 닦으며 다가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세 글자였습니다. 윤희재단 비서실. 서연의 눈이 잠깐 그 이름 위에 머물렀습니다. 부엌 너머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슬리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손바닥으로 화면을 덮었습니다. 발신음이 3번 더 울렸습니다.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식탁을 닦는 손이, 타일 바닥을 훔치는 손이 조금 전과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입술이 아주 조금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얘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상을 치우고 막 부엌을 정리하던 서연을 박금순이 거실로 불렀습니다. 소파에 반듯하게 앉아있는 자세가 무언가 선포할 준비가 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서연은 행주를 개수대에 걸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앉아봐. 박금순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운 채로 박금순이 말을 꺼냈습니다. 2달 뒤로 다가온 칠순 생신이었습니다. 지인들과 친척들을 불러 제대로 된 잔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회장은 신도시 안에 있는 그랜드 호텔 볼룸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객은 200명, 상차림은 한정식 코스, 꽃장식은 생화로, 답례품은 직접 골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서연은 앉은 채로 메모장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박금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드레스 대여, 헤어숍 예약, 케이터링 업체 계약, 초대장 인쇄와 발송. 하나하나 나열할수록 목록은 길어졌습니다. 서연의 펜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받아 적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예산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박금순이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재혁이한테 얘기했어. 알아서 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 위에 물음표를 하나 적었습니다. 혼자만 볼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덮었습니다. 다음 주 안에 호텔 계약 먼저 해와. 날짜가 안 잡히면 다른 것도 다 밀려. 박금순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박금순이 일어섰습니다. 그것으로 회의는 끝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말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해낼 거라는 것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메모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 맨 위에 쓴 날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오전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랜드 호텔 로비에 들어선 건 그로부터 나흘 뒤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 입는 베이지색 코트에 검정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다가와 예약 손님이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이름을 대자 직원의 표정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아주 짧게 예약자 이름 옆에 적힌 메모를 확인한 뒤였습니다. 박금순 여사 칠순 행사 담당, 이재혁 씨 가족. 직원은 곧바로 연회 담당 팀장을 불러왔습니다. 연회장은 1층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볼룸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 공간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배치, 무대 위치, 조명 방향. 담당자가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지만 서연의 눈은 이미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꽃장식은 생화로 하시는 게 맞죠?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테이블당 센터피스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서연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견적 3군데 받아서 가운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담당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서연도 메모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메모하는 풍경이 묘하게 대등해 보였습니다. 계약서 검토를 마치고 서명을 하러 앉았을 때였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를 보는 순간 서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윤희재단 비서실. 담당자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로비 한쪽 기둥 뒤로 걸어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해요.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정기 이사회 의결건이 있습니다. 복지관 신축 예산 승인건인데 이사장님 결재 없이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서연의 눈이 로비 반대편을 향했습니다. 호텔 입구 회전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얼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요. 더 미루면 시공사 계약이 파기됩니다. 서연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핸드폰을 쥔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방법 찾아볼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벌써 3달째입니다. 강민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돌아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재혁 씨 배우자 윤서연. 펜이 빠르고 단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재혁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호텔 연회장 계약하고 왔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재혁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낮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서연이 말했습니다. 통화 중이었어요. 누구랑?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스팸이요. 한 번에 안 끊겨서. 이재혁이 서연의 얼굴을 한 번 봤습니다. 서연은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그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재혁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박금순이 나왔습니다. 밥을 먹으며 박금순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호텔은 됐어? 네, 날짜 잡았어요. 견적은? 내일 드릴게요. 박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친정은 이번 잔치에 올 사람이나 있어? 오라고 하면 뭘 들고 오기나 할 사람들이야? 젓가락이 밥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초대 안 할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왜? 볼 꼴 없어서? 박금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재혁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태구도 국만 마셨습니다. 박금순이 혼자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정은 이 집에 보태준 게 뭐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해. 서연의 목구멍이 바짝 조여들었습니다.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무언가가 목 안에서 걸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한 번 느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재혁이 먼저 잠들고 나서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방 한구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겨울 스웨터들 사이에 끼워진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봉투 안쪽에는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폈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인쇄된 숫자들, 도장이 찍힌 자리들, 어떤 장에는 서연의 서명이, 어떤 장에는 이재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혁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스웨터를 덮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소리 없이 침대로 돌아와 눕지 않고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가 걸린 문고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감 안에 달린 것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작은 것. 아직은 아닙니다. 서연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잔치 준비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 자정이 지나서야 끝났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고 호텔 담당자와 통화하고 답례품 업체를 섭외하고 견적서를 비교하고 초대장 문구를 뽑아 박금순에게 가져다 보이면 절반은 틀렸다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고치고 다시 가져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답례품 샘플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과 세트, 홍삼 포장지, 수건 묶음, 식용유 기획 세트. 박금순이 하나씩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고. 서연은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찾아드릴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샘플들을 다시 봉투에 담았습니다. 내일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아니, 날만 갔습니다.
잔치까지는 한 달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답례품 포장은 밤에 했습니다. 박금순이 최종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프리미엄 매실청 세트. 하나하나 리본을 묶고 카드를 끼워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200개. 서연은 거실 바닥에 앉아 혼자 했습니다. 이재혁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다 잠들었고 박금수는 방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리본을 묶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카드를 끼우고 봉투를 접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리본 끝이 닳아서 손가락 끝이 빨개졌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을 입에 한 번 대었다가 다시 리본을 집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완성된 봉투가 벽을 따라 줄지어 쌓였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펴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재혁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습니다. 사단이 난 건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한꺼번에 세탁하려고 개어서 드럼 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금순이 다가왔습니다. 줘봐, 내가 돌릴게. 손이 빠르게 뻗어와 앞치마를 가져갔습니다. 서연이 아무 말도 못하고 손을 거두는 사이 박금순의 손이 앞치마를 뒤집었습니다. 세탁 표시를 확인하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안감이 드러났습니다. 박금순의 눈이 멈췄습니다. 작고 금빛 나는 것이 안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의 가슴이 한 박자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금순의 손에서 앞치마를 가져오는 동작이었습니다. 제 거예요.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금순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봐도 되잖아. 뭔데 이렇게 숨겨놨어? 숨긴 거 아니에요. 안쪽에 달아둔 거예요. 서연이 한 번 더 당겼습니다. 앞치마가 서연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박금순의 눈이 서연의 얼굴 위를 훑쳤습니다. 싸구려 장신구를 왜 앞치마에 달고 다녀? 흉하게. 박금순이 말했습니다.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박금순이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감 속 브로치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담당자가 시댁으로 방문했습니다. 추가 계약 조항 확인과 서명이 필요한 건이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 서류를 펼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박금순이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담당자와 서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계약자 성함으로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펜을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금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자가 우리 아들로 되어 있죠? 담당자가 잠깐 서류를 봤습니다. 아, 네. 이재혁 씨 성함으로 되어 있고요. 담당자로 윤서연 씨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럼 우리 아들이 와서 사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의 시선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임장 있어요. 제가 대신 서명해도 됩니다. 박금순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서 뭐. 됐어. 해요. 박금순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담당자에게 한 말인지 서연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서류 위에 펜을 올려놓았습니다.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서류지의 냄새. 그것이 코끝에 스미는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날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18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버지가 서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빛 브로치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의 드레스 가슴팍에 달아주려다 여러 번 핀을 제대로 잠그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이게 내 자리를 지켜준다. 서연은 무슨 뜻인지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재단 창립 기념 브로치라는 것도, 그것이 이사장의 징표라는 것도 그날 밤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2해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잉크 냄새가 아직 코끝에 있었습니다. 서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명했습니다. 윤서연. 빠르고 단정하게. 그날 저녁 서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강민준에게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잔치가 끝나면 바로 나갈게요. 잠깐 뒤 답장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사회가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서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입력하다 지웠습니다. 다시 입력했습니다. 알겠어요. 전송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 속 서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면대 위 형광등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세면대 가장자리를 2 손으로 잡고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이 얼굴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 뒤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금순이 친척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렸습니다. 방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걔가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내가 다 챙겨야 해. 사실 우리 재혁이가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봐도 그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서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스웨터 아래 봉투, 그 옆에 앞치마를 내려놓고 안감에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하나, 브로치 하나. 서연이 오래 바라봤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잔치까지 보름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박금순의 여동생 내외가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이틀을 묵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오전부터 손님방 시트를 갈고 욕실을 청소하고 저녁상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박금순이 손님들에게 시댁 살림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시켜봤더니 그나마 이건 하더라고. 여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좋겠다. 며느리 하나 잘 들였네. 박금순이 말했습니다. 잘 들인 게 아니라 내가 잘 가르친 거지. 서연은 부엌에서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 서연은 부엌을 들락거리며 반찬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빈 그릇을 들어 보이면 달려가서 담아왔습니다. 박금순의 여동생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금순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거실이 아니라 서연의 방 앞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방에 뭘 이렇게 쌓아뒀어? 치워놔.
서연이 다가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책상이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랍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스웨터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훑었습니다. 건드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금순이 문가에서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아? 결혼할 때 가져온 거야?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네, 오래된 거예요. 박금순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 거 다 정리해. 집이 지저분해 보여. 박금순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들고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스웨터 사이에 다시 넣는 대신 아래층 다용도실 락커 안에 있는 가방 깊숙이 옮겨 넣었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더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오후 강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서연이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돼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회 임시 소집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 직무가 3개월째 공백이에요. 일부 이사들이 권한 대행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가요? 김 이사님 쪽입니다. 서연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없는 오후였습니다. 막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준 위임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부터요. 총회 소집 요건 맞추는 거, 지금 서류 상태 확인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강민준이 잠깐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알아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이재혁이 퇴근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이재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잔치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생화꽃장식에 5성급 케이터링으로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이재혁이 말했습니다. 그걸 왜 다 그대로 해? 조금 조율하면서 해야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이재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알아서 맞춰야지. 어머니가 다 알겠어? 서연이 이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알아서 맞추면 어머니한테 또 뭐가 빠졌다고 해요. 이재혁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박금순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재혁아, 그냥 놔둬. 저 애는 원래 그래. 이재혁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식탁 아래서 무릎 위에 얹혔습니다. 손끝이 바지 천을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혁이 소파로 가고 박금순이 방으로 들어가고 이태구가 뉴스를 켰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서연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내면 어딘가에서 말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였습니다. 밤 11시가 지났습니다. 이재혁이 잠들고 시댁이 조용해진 뒤 서연은 다용도실로 내려갔습니다. 락커를 열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을 열어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 옆에 서연이 하나씩 물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하나, 아버지 사진이 담긴 지갑, 인감 도장,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들을 확인한 뒤 강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잔치 당일 오후 2시, 연회장 입구로 오세요. 임원들과 함께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핸드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강민준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단이 기다렸고,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기다렸고, 서연 자신이 기다렸습니다. 가방 지퍼를 잠갔습니다. 락커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다용도실에서 나오다 서연이 부엌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 놓인 부엌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으로 윤곽이 보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냄비들, 행주거리, 냉장고, 서연이 문틀에 기대어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이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손이 냄비를 찾아가는 동안 잠에서 깨어나던 아침들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기름때가 빠지지 않는 후두, 닳아버린 행주, 손잡이가 느슨해진 서랍.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새벽에 혼자 이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날이.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퍼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슬픔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왔습니다. 단단하고 고요하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부엌불을 켜지 않은 채로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앞치마가 개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안감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브로치가 거기 있었습니다. 차갑고 작고 단단한 것이. 서연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보름이 남았습니다. 잔치 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렀습니다. 이재혁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호텔에 맡겨둔 답례품 최종 수량 확인, 꽃집 새벽 배송 수령 연락, 하객 명단 마지막 조율, 박금순이 입을 한복 세탁소 픽업, 그리고 저녁에 오는 친척들 밥상. 서연은 물을 올리며 목록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오전 내내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호텔 담당자, 꽃집, 한복 세탁소, 케이터링 업체. 통화 중간마다 박금순이 거실에서 이것저것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연은 메모장에 받아 적으며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서야 잠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가 펜을 너무 오래 쥐어서 빨갛게 눌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를 반대손 엄지로 눌러봤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오후 햇살이 기울어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박금순의 여동생 내외, 먼 사촌 부부, 오래된 친구 2명. 현관이 웅성거렸습니다. 인사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웃고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박금순이 한복을 미리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나왔습니다.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채우고 술을 따랐습니다. 자리에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박금순의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부는 복이 많아요. 이렇게 일 잘하는 며느리가 있으니. 박금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야 잘하지. 대신 그게 전부야.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국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금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재혁이가 좀 아깝지. 능력 있는 자식한테 변변한 며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집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다 가르쳐서 이 정도인 거야. 서연이 부엌과 거실 사이 문틀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서연의 등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반찬 그릇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래 관리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가볍고 아무렇지 않게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이재혁은 소주잔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서연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이재혁의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이재혁이 먼저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서연이 반찬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잠깐 실례할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슬픔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8년이 만든 얼굴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을 닦으며 앞치마 안감으로 손끝이 향했습니다. 브로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빛 아래서 금빛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 결혼식 전날 밤 브로치를 달아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서연의 드레스 위에 핀을 꽂으며 여러 번 다시 잠그던 손이, 그 손이 마지막으로 서연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이게 내 자리를 지켜준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뜨겁기만 했습니다. 서연이 브로치를 다시 앞치마 안감에 달았습니다. 핀이 천을 통과하는 감촉, 잠금새가 채워지는 가느다란 소리,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 안쪽 어딘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 오늘에야 표면으로 올라온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후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손이 냉장고를 열고 과일을 꺼내고 칼을 집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단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손님들이 돌아간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11시였습니다. 이재혁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금순이 잠들기 전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해야 해. 호텔에 11시까지 들어가야 하니까. 네, 어머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박금순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부엌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불을 켠 채로 서연이 천천히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행주거리, 냄비들이 크기 순서로 걸린 벽, 닳아버린 도마, 아무도 바꾸지 않은 낡은 것들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손을 뻗어 가스레인지 위를 한번 닦았습니다. 습관처럼 아직 행주가 손에 있었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이 냄새였습니다. 기름과 된장과 비누가 뒤섞인 냄새. 18년 동안 새벽마다 맡아온 냄새. 이 냄새 안에서 하루가 시작됐고 이 냄새 안에서 수백 번의 밤을 넘겼습니다. 서연이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부엌을 덮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이재혁의 숨소리가 깊어진 것을 확인하고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다용도실로 내려가 락커를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봉투, 통장, 사진, 인감 다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으려다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안감을 뒤집었습니다.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떼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앞치마 안감이 아닌 다른 곳에 달아야 했습니다. 가방을 다시 락커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서연이 멈췄습니다. 창문으로 새벽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습니다. 이 복도를 몇 번이나 걸었는지 셀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밤에 빈손으로 짐을 들고 내일이면 끝납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이재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눕지 않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호텔 도착? 오후 2시 강민준이 옵니다. 서연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18년이 내일 아침이면 끝납니다.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연의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이재혁은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18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된장국이 끓기 시작하면서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이 국자로 한번 저었습니다.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네 사람이 먹었습니다. 박금순이 오늘은 잔치 준비를 빌미로 말이 많았습니다. 서연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재혁은 넥타이를 매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태구는 국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서연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개어서 부엌 훅에 걸지 않았습니다. 개어서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락커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앞치마 안감에 달았습니다. 핀이 천을 통과하는 감촉. 서연이 앞치마를 다시 입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랜드 호텔 볼룸이 열린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연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호텔 담당자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테이블 배치, 꽃장식, 조명 방향. 샹들리에에 불이 들어오자 연회장이 환해졌습니다. 200개의 의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서연이 혼자 연회장 안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저것도 제가 했습니다. 테이블보 하나, 리본 하나, 초대장 한 장.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서연의 손을 거쳤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순이 입구에서 한복 차림으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재혁이 옆에 섰습니다. 서연은 안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음식이 제때 나오는지, 음료가 떨어지지 않는지. 오후 1시, 연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서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 남았습니다. 공식 행사가 시작된 건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박금순을 소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박금순이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한복 자락이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이 자리가 자신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상이 흘렀습니다. 박금순의 사진들이 무대 화면에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아이들과 찍은 사진. 하객들이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객석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연회장 문 쪽으로 시선을 한번 보냈습니다. 박금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 인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에게, 지인들에게. 목소리가 높고 또렷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박금순의 시선이 서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제가 다 챙겼어요. 박금순이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몸만 있고 정신이 없거든요. 18년을 가르쳤는데도.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서연이 있는 방향을 봤습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금순이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꽃도 예쁘고 음식도 잘 나왔죠? 그건 다 제가 지시한 거예요. 며느리 혼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다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의 등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무릎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없이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강민준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흰 와이셔츠, 가슴에 윤희재단 배지. 그들의 발걸음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연회장을 훑었습니다. 서연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강민준이 멈췄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임원들도 멈췄습니다. 5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강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이미 침묵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들렸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금순의 손이 마이크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에서 무대 앞쪽으로 200명의 시선이 서연을 따라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일정하고 고요한 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무대 앞에 섰습니다.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연회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앞치마를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안감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안감 위에 달린 작고 금빛 나는 것. 동그란 테두리에 작은 돌기들이 박힌 브로치.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거 윤희재단 창립 브로치 아니야?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퍼지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브로치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이 앞치마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옆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18년 동안 입은 것이었습니다.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박금순이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든 손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서연을 보았다가 브로치를 보았다가 강민준을 보았다가 다시 서연을 향했습니다. 이재혁은 앞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와 윤희재단의 관계를, 지난 18년간 처리된 부채의 규모를,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심장이 한 박자를 건너뛰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 회장이 침묵이었기 때문에 맨 뒷줄까지 닿았습니다. 오늘부터 집안 종노릇 안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강민준이 연 회장 입구 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임원들도 비켜섰습니다. 서연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서연이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00명이 지켜보는 연 회장을 가로질러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하이힐 소리를 받아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고요하고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박금순의 마이크가 무대 위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 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연 회장 문이 닫힌 뒤에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강민준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임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연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기다리게 했어요.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갔습니다. 강민준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거울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잊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눈이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연 회장 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금순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부축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윤희재단이라는 이름이 오갔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전국 복지관 12곳, 장학재단 2곳을 운영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연 예산만 수백억에 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사장이 이 자리에서 18년간 며느리 노릇을 해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가 처음 어려워졌던 해, 갑자기 해결됐던 부채, 설명되지 않았던 자금 출처, 이름 없이 처리됐던 계약들, 모두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 알고 있었고 처리했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혁의 핸드폰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재혁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댁 아파트에 서연이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집 아니었습니다. 낮에 아무도 없는 집은 이런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의 냄새. 서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락커에서 어젯밤 챙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추가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스웨터들을 한쪽에 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봉투는 어젯밤에 이미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서랍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를 봤습니다. 아버지 기일에 켜두는 작은 초 하나가 있었습니다. 챙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방 2개였습니다. 18년을 살고 나오는 짐이 가방 2개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들고 방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굽없는 운동화였습니다. 오늘 처음 신는 것이 아니었지만 오늘처럼 가볍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바깥이었습니다. 늦가을 오후 햇살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빛이 눈꺼풀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온도를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스스로 닫혔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이 걸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들어선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사장실은 15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민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책상이었습니다. 의자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손바닥으로 책상 표면을 한번 쓸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리에 앉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반듯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안건들이었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기 전에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금빛 테두리에 작은 돌기들.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의 손이, 떨리던 손이. 서연이 정장깃에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이번엔 앞치마 안감이 아니었습니다. 숨겨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핀이 천을 통과했습니다. 잠금쇠가 채워졌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오후 햇살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창문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브로치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이게 내 자리를 지켜준다. 지켜줬습니다. 18년 동안 앞치마 안감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이제 제 자리였습니다. 서연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펜을 집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위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서연. 18년이 끝났습니다.